추석부 부르겠습니다. 네. 성함만 부를게요. 원기호? 네. 예. 이지수? 네. 함성민? 네. 이규? 예. 서유경? 안태영? 추석을 기억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근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법전원 분들인가요? 아니 주로 저 수산 쪽으로 나와요. 해양수산. 아, 수산 쪽. 아, 그렇습니까? 광해실만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항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항만 사실 경험할 일이 별로 없죠. 제주항 이런 데나 가봐야 배 타는 정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항만은 사실 많은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뭘 하는 건지 그냥, 사실은 항만은 바다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의 존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항만 없으면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화물의 99.7%는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저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몇 배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강의는 3시간, 지금 짧게 2시간 정도 할 건데, 사실 분량이 2시간으로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한 분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항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목적으로 항만을 만들고 있는지 그 정도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하고 발전 과정, 환경 변화, 발전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좀 보면, 항만이라는 그 시설물이 역사적으로 나온 거는 기원전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류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그 시대부터 항만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우리 길가메시 잘 아시죠? 길가메시가 옛날 우루크라는 국가의 왕이었거든요. 원래 그 영웅이었기도 하고,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뭐라고 할까요? 최초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봐도 그 길가메시가 배를 타고 나가는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또 항만이라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예리코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수아라는 그 예수의 제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그쪽에 살던 선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예리코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가 인류 최초의 도시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물건을 팔고 사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즐기고 하는 그런 곳을 상상하잖아요. 그와 동일한 형태의 최초의 도시라는 게 예리코인데, 저 최초의 도시는 항만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사람이 모여 사는 최초의 도시가 결국은 항만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페니키아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니키아는 지금 시끄러운 바레인, 뭐 이스라엘 이쪽 지중해 동부 쪽에 살던 항해 민족이죠. 페니키아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알파벳을 만든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평생 골치 아픈 영어를 만든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페니키아는 항해를 통해서 지중해 전체를 장악했던 민족이고, 거기서 유명한 게 이제 비블로스 항입니다. 비블로스 항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바이블 아시죠? 성경, 책, 이 어원이 비블로스입니다. 비블로스는 항만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저쪽에는 삼나무라고 굉장히 튼튼한 나무가 있어요. 잘 썩지도 않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 이집트 하면은 신전이나 구조물 생각하면 돌멩이, 뭐 큰 돌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집트에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계곡, 이 산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무가 있어서 이집트로 수출을 했는데 그때 뭐 화폐가 없으니까 수출을 하고 다시 물물 교환한 게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우리 종이로 썼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파피루스 먹기도 했습니다. 종이로 쓰기도 하고 먹기도 했는데 그 파피루스를 수입해서 저기서 그리스 쪽으로 팔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살 때 파피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판매한 곳의 지명을 따라서 비블로스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북과 바이블의 어원이 된 거예요. 터키하고 똑같아요. 터키가 칠면조잖아요. 그러니까 터키는 국가잖아요. 투르키에.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동물을 봤는데 터키에서 팔고 있던 닭과 굉장히 닮아서 걔들을 터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페니키아가 너무나 강대했기 때문에 식민 도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식민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의 이 그림은 역사 문헌에 남아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린 겁니다.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항만 시설을 가지고 있고, 저 시설로 엄청난 군대, 해군이죠. 결국은 해군을 보유하고 그 전 지역을, 여기가 튀니지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튀니지가 어디에 있냐면 지중해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딱 막아놓고 아무도 못 가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죠.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한니발 장군이 이제 로마와 세 차례 전쟁을 했던 게 포에니 전쟁이고, 물론 망했어요. 그러니까 항만을 가진 강성한 국가가 세 차례 전쟁을 통해서 망했는데, 저런 시설을 통해서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로마가 카르타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실 제국이 된 거예요. 그 제국의 기반을 만드는 건데, 세 번째 전쟁 때 모든 도시를 불태우고 땅에다 다 소금을 뿌렸어요. 아무것도 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전멸을 시켰던 거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할 때 자기의 도시, 자기의 이름, 알렉산드리아라는 게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많아요. 뭐 저기 중동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한데, 저 알렉산드리아 항은 굉장히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저기를 대규모 항으로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뭐 이집트가 엄청난 번영을 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뾰족한 탑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최초의 등대입니다. 한 1000년 정도 저 등대가 서 있었는데 지진 때문에 지금 무너졌고, 높이가 제가 정확하게 한 100m 정도 되는 기원전에 지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로마의 오스티아항입니다. 우리가 로마 하면은 그 보병들 생각하잖아요. 긴 창 들고 이렇게 막
전진하면서 싸우는. 근데 로마는 사실은 보병보다는 해군이 더 강했던 나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로마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니발 장군이 그 그림 아마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알프스 산맥 추운 곳을 코끼리 끌고 넘어서 로마를 침공.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튀니지하고 로마, 이탈리아는 되게 굉장히 가까워요. 해로로. 근데 얘들이 졌어요. 해전에서 로마한테. 그래서 바다로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지나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로마는 항만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이 없으면은 로마는 살 수가 없었어요. 로마가 옛날 한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은 도시로 치면 한 1억 명 살았던 거 비슷하죠. 근데 로마가 왜 없으면 안 되냐면 여기는 이탈리아 뭐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기는 곡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이 없으면 사실은 로마라는 도시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위에 새로운, 여기는 원래 있던 장난질, 요 위에 이제 새로운 신앙, 우리 지금 신앙을 만들었는데 저기가 이제 포르투라는 신앙이고, 그 포르투가 포트입니다. 영어로 보면 포트라는 거고, 이제 저 항만을 만들어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혹시? 로마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카이사르. 시저가 이제 저기 항만을 만들으라고 해서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서 로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다. 이때 곡물을 수입했던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기 전부터 그 말이 많았던 크림반도에서 한 50% 정도 수입을 했고, 나머지 50%는 어디서 수입했을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입니다. 아마 상상이 잘 안 갈 것 같아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 하면 우리 사막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냥 혹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나일강을 따라서 한번 지도를 좀 확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녹지와 경작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막인데 그 엄청난 길이에 아주 푸른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범람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집트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왕들, 황제, 뭐 정복자 이런 이름이 붙은 사람 중에 이집트 공격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나폴레옹도 이집트 정복하러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핑크스 발견하고 막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이집트라는 곳은 단순히 무슨 문화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곡창지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빨리 지나면 베네치아는 뭐 지금이야 관광지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선박을 가지고 무역을 했던 국가고, 콘스탄티노플이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콘스탄티노플. 이게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인데,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름인데 저희 이스탄불입니다. 지금의 이스탄불. 굉장히 중요한 항만 지역이었고, 아시겠지만은 흑해를 통해서 이제 쭉 내려오는, 흑해에서 내려오는 거, 에게에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에서 그 저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흑해에서 오는 곡물이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그쪽 지역의 정복자들이 저기를 점령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1000년 동안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당하지 않았지만 오스만 투르크의 20살의 젊은 황제가 저기를 점령합니다. 넷플릭스에 오스만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그 스토리가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고, 메드메 2세라는 굉장히 천재 황제죠. 그 친구가 저기를 점령하고 뭐 산을 깎아서 배를 옮기는 뭐 그런 전략도 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뭐 금강만이라고 골든혼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저기를 딱 지고 있으면 거의 이제 그 유럽 대륙의 위와 아래에 숨통을 조우는, 우리 뭐 소위 초크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지.
대표적으로. 근데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인데 여기 쇠사슬이 있을 겁니다. 쇠사슬이 이제 배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이렇게 막아놓은. 저 쇠사슬이 아직도 있습니다. 박물관 가면 아직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콜럼부스니 뭐 마젤란이니 바스코 다가마니 하는 이런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팔로스라든지 세비야 아시죠? 축구 잘하는 도시 세비야 항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저 항만이 없었으면 사실은 대항해의 시작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6세기 넘어가서 이제 초강대국이 되었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항. 뭐 사실은 네덜란드가 유럽 전체 선박의 거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우리 혁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혁신통 항상 뭔가 변하는 것은 통증이 있는데 이 암스테르담 항이 사실 혁신을 통해서 엄청난 선박을 만들고 그 선박으로 유럽 전체의 무역을 지배했던 건데 그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풍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 혁신은 뭐냐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빠르게 배를 만들었다. 그 방법은 뭐였냐? 우리 지금으로 치면 전기톱. 풍차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나무를 자르는 톱을 만들어서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수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 엄청 걸리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걔들이 톱을 만들어서 선박을 빠르고 싸게 만들었다. 그래서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암스테르담 항이 쇠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퇴적 때문에 그래요. 저기 강 안쪽에 있는 항이란 말이죠. 퇴적이 되면 배가 못 다니는데 퇴적이 너무 잘 돼서 대형 선박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만들어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 때는 준설이라는 기술이 많지가 않았다고요. 뭐 기껏 해봤자 뭐 삽 같은 걸로 퍼서 하는데 그 엄청난 모래를 어떻게 퍼겠습니까? 그래서 소형 선박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는 거의 그보다 2배, 3배 되는 선박을 만들었고, 그 선박으로 전투를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상선과 군함이 차이가 없었어요. 상선에 대포 달면 군함이 되는 거고 그런 형태인데, 그런 선박의 크기에 의해서 쟤들은 지배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선박들이 나오면서 이제 철선의 시대가 이제 좀 시작되는 거죠. 철선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 1900년대 항만만 보더라도 뭐 기계 하역은 거의 없습니다. 수작업으로 했고 뭐 미국 마찬가지고 뭐 우리 1930년대 부산항 일반 부두라는 모습인데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뭐 어디 저기 조선시대 중기 뭐 이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항의 관문도 1918년 일본이 만들었어요. 일본이 만들었고 지금 인천에 가면 아직도 관문이 있거든요. 관문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부두 안과 밖이 크니까 이게 평행하게 만들어서 막고 안전하게 또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일본이 뭐 어쨌든 우리나라 수탈을 위해서 만든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대에 와서 우리 지금 컨테이너 뭐 선박들 한 번씩 보시잖아요. 큰 배 컨테이너 막 싣고 다니는 거 지금 보면 아무 느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1956년 전에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운송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컨테이너는 육상 운송용이었고 배에다 컨테이너를 실어서 도시간에 움직인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말콤 맥리라는 그 트럭 운송업자가 저 아이디어를 내요. 그리고 자기가 배를 사서 운송을 하고 성공을 시키죠. 처음 컨테이너를 나른 선박이 이제 아이디얼 X라는 배입니다. 우리 뭐 스페이스 X 하듯이 X라는 이 단어가 사실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모험, 도전, 뭐 이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런 뜻이 담겨 있다 보니까 X라는 걸 썼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저 운송을 통해서 이전에는 톤당 한 6달러 정도 하던 거를 톤당 16센트로 낮춰요. 운송비를. 그러니까 100분의 3으로 낮추는 거예요. 예전에는
운송을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베네치아라는 그 국가가 엄청난 부를 누렸던 건 뭐냐면 향신료 교육이잖아요. 향신료가 어디서 나냐면 저기 우리 자바,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 향신료가 나는데 거기서 난 거를 배를 여러 번 타서 홍해를 통해서 사막을 건너서 뭐 하여튼 1년 동안 그걸 운송해서 갖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무역이 사실은 크게 발달을 하지 않았는데 이 선박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세계 무역이 폭발을 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저거는 소위 혁명과 가까운 것이고 저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많이 운송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그리고 미국 내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을 넘어서서 우리 소위 대양 항해를 시작한 거는 베트남 전쟁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서 태평양을 건너도 안전하구나 이거를 테스트를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도 약간 재밌어요. 베트남 전쟁할 때 베트남에는 항만 시설이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선박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군 장성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 말콤 맥린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야 저거 우리가 하자. 사업계획서를 군에다 보내고 우리가 날라줄게. 우리가 해줄게. 해서 오케이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따라하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0년대에 엘리자베스 터미널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그 뉴왁이라는 데가 있어요. 뉴욕이 아니고 뉴욕이 있고 이제 뉴저지가 여기 있으면 밑에 뉴왁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엘리자베스 터미널인데 이게 1960년대인데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 이제 1960년 이 터미널이 무슨 의미냐면 세계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그 말콤 맥린이라는 사람이 저 운송을 시작하면서 선사도 만들고 뭐 시랜드라는 선사를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해운하시는 분한테는 유서가 있고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그 시랜드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터미널도 만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겐츄리 크레인 이런 것도 기계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큰 아이디어는 있지만 작은 것들 작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기술들이 집합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적수가 위에 한 3단, 4단 정도 쌓았잖아요. 그럼 저거를 저 큰 컨테이너, 쇠 컨테이너에 물건까지 넣어서 단순히 3단, 4단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는 게 있어요. 저 컨테이너 이렇게 X자로 해서. 그런 라싱 기술도 특허로 됐고 또 밑으로도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제 가이드가 있어요. 셀 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탁탁 들어갈 수 있게끔 가이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특허로 했고 저런 크레인들, 뭐 크레인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 기계들 모두가 다 이 특허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항만들은 옛날에 뭐 한 100몇십 년 전에 이렇게 낙후되어 있었다. 뭐 항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항포구 우리 옛날에 많이 한복 입고 나룻배 건너던 그런 항포구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실은 항만이 현대식 항만이 만들어진 거죠. 뭐 목적은 나빴지만 어쨌든 현대식 항만이 저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항만 시설의 거의 50% 이상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6.25 동란 여기는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새로운 항만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공업황 시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못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이제 공업화 시키겠다라고 했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항만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항제철 있잖아요. 포항제철하기 제철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울산은 정유니까 정유 쪽에 맞춰서 부두시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산은 평택 있는 데입니다. 평택 아산 그쪽인데 거기는 뭐 철강 제품. 그러니까 산업 기간 산업에 맞추어서 항만 시설들을 만들 때가 공업화 시대입니다.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빌렸어요. 외국에서 다 돈을 빌려서 항만 시설을 만들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못 사는 국가들한테 ODA 사업으로 뭐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듯이 어쨌든 돈을 빌려서 왕창 빌려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지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거점 항만이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만의 정의입니다. 항만 뭐 정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62개 항만이 있습니다. 62개 항만이 있고 그 중에 31개가 무역항, 말 그대로 이제 무역을 담당하는 항이고 연안항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 운송을 담당하는 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각 국가 관리, 지방 관리로 나눕니다. 좀 중요한 것은 국가 관리, 좀 중요도가 덜하다라고 하면 지방 관리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을 보면은 제주항은 무역항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주항 무역항, 뭐 여기 보면 서귀포 뭐 많잖아요. 애월항 등등등. 이제 그런 건 어떤 거는 연안항, 어떤 거는 무역항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 소위 이제 99% 이상의 화물, 아까 말씀드린 7%의 화물을 항만을 통해서 운송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80%,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화물 중에서 80%는 항만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다. 배로 운송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로, 철도, 항공, 나머지 2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만 시설이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가 접안에서 화물을 내릴 수 있는 안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선박이 접안을 해야 되니까 파도를 막아줄 수 있도록 방파제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배가 들어와서 돌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돌리는 천회장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제 배후단지는 여기 있는 화물들을 좀 보관하거나 또는 저 내륙에 있는 화물들 갖고 와서 수출이나 수출하기 전에 일시로 보관하는 또는 가공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필요할 것이고, 이제 박지라는 것은 정박지라고 하는 건데요. 선박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주차장, 바다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항상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항상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오면 선박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왔을 때 이 외해에서 약간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아무 데서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 보면 한번 그런 걸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떨 때 한번 선박이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공간이 있는데 보면 배 모양, 배 방향을 한번 보시면 항상 같은 곳으로 보고 있어요. 10척이든 20척이든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풍향이, 왜냐하면 엔진을 끄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바꾸거든요. 그런 것을, 그리고 보면 저기가 주차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뭐 이제 뭐 항로는 뭐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 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이 배가 들어오는 길이고 정박지 보시면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예, 여기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회장은 이제 선박 돌리는 곳, 그다음에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주는, 말 그대로 파도를 막아주는 곳. 요새는 이제 방파제가 단순히 이제 파도를 막는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미적 그런 또는 이런 걸 좀 살려서 사람들이 가서 좀 즐기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좀 예쁘게 만들어요.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요새 낚시터로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모래 유실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방사제도 있고 보안 같은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문, 그다음에 이제 섬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바다 위에 이렇게
스티로폴은 아니지만 이렇게 띄워놓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부장교. 그 다음에 이제 가스나 기름은 딱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띄워서 저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역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돌핀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암벽이고 뭐 장치장. 사일로는 이제 양곡, 우리 뭐 콩, 쌀, 대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모아두는. 요새는 사일로에 이렇게 그림들 많이 그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사일로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크거든요. 들어왔을 때 보면 그 뭐랄까요, 회색 시멘트 색깔로만 돼 있어서 너무 좀 불편해요, 보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 예쁘게 그려서 무슨 상도 받고 그래요. 저 그려가지고 인천에 가면 사일로 되게 예쁘게 그려놨어요. 네, 맞아요. 거기 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만배우단지는 뭐냐면 이제 항만 시설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린 화물들을 보관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가공도 하면서 수출할 때는 여기 모았다가 이 앞으로 보내고 수입해서는 여기 모았다가 이제 내륙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만배우단지는 굉장히 쌉니다. 이 땅값이. 그냥 국가가 공공에서 저 항만배우단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줍니다. 판매를 하진 않고요. 분양은 하진 않고 임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돈은 잘 벌리어요. 저기가.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화물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기 땅 임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소위 뭐 로또라고 사람들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돈은 많이 버는 모델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우단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항만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두가 그냥 단순히 다 같은 부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두를 분류를 합니다. 14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 양곡, 철광석, 자동차 이런 무엇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부두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개로 분류를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각각의 저런 품목에 따라서 물동량을 전망을 하고 그 전망된 물동량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몇 개의 부두가 더 필요한지 그런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화물을 추정하고 하역 능력과 뭐 등등을 해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한 10개가 더 필요하다. 뭐 양곡도 5개 더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부두를 구분하고 있고 이 체계는 지금 현재 있는 체계고 저희가 이 체계를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7개로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컨테이너나 양곡, 철광석, 자동차, 모래, 석탄, 유류, 목재나 유류까지는 약간 전용성이 굉장히 강해요. 저 화물 말고는 처리를 할 수 없는 구조와 시설들인데 나머지 뭐 자파라든지 기타 광석, 철제, 뭐 목재 이런 것들은 같이 처리해요. 보통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굳이 부두를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이제 부두를 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 사실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전체 틀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진다기보다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바꿔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라는데 이제 1차적으로 1개 정도 바꾸고 또 시기가 지나면 또 1개 바꾸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찌됐든 부두 분류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항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법정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95년에 처음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이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 단위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95년도이기 때문에 95년도 학생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막 시작했던 때라고 하여튼 이렇게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가져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항만 시설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때는
항만을 무조건 많이 만들자라는 게 그 계획이었고 2차 때는 2001년도 되니까 저쯤 되면 우리나라 항만 시설이 8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팅이 좀 돼 가니까 그럼 화물 말고도 이 가치라는 것에 조금 우리가 중심을 두자라고 해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자. 아까 말씀드린 배후단지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치에 좀 보다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수정 계획할 때도 약간 질적 성장, 저 말이 가치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강조를 계속했던 때였고, 이제 3차 때는 뭐 좀 항만의 기능이 예전에는 화물 처리에만 집중했지만 저 때에 이제 많이 이 지역이나 또는 뭐랄까요? 개발에 대한 수요로 요청이 됐던 것이 크루즈, 마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때 당시에 크루즈가 이제 좀 입항하기 시작했고 제주에도 크루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물 처리 외에 이제 여객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항만 계획을 바라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 기조였고. 2016년에 이제 3차 수정 계획부터는 이제 첨단이라는 용어를 넣기 시작했죠. 저 때는 뭐 거의 모든 계획에 첨단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2020년 되면서 이제 첨단이 스마트로 바뀌었잖아요. 용어가 첨단에서 스마트로 바뀌면서 이제 스마트 항만을 지향하는 쪽으로 계획의 기본 틀이 바뀌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 계획도 있지만 또 신항만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항만이 있고 신항만이 있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항만이라고 따로 항만이 아까 말씀드린 62개 항만 중에서 31개가 무역항인데 무역항 중에서 신항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제주신항 혹시 만들려고 하시는 거 모르죠? 제주항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제주신항이라는 걸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 단계죠. 구상하고 있는 단계. 계획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걸 신항으로 지정을 해요. 원래 있던 항 말고 그 옆이든 딴 데든 새로 만들 때는 신항만이라고 해서 다 따로 구분을 하는데 걔들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도 따로 있어요. 항만법이 있고 이제 신항만 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항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항만을 좀 더 잘 만들자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배후단지도 그냥 만드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건데 그 기본 계획, 법정 기본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구획을 나눌 것인지, 누구를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임대료는 얼마나 줄 것인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다 담아서 이제 계획이라는 것을 2006년에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재개발입니다. 오래된 항만들은 사실 기능이 죽어버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뭐 고쳐서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너무 오래된 것들은 신항만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화물 처리 기능이 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사실은 화물 처리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오래 방치하면은 거기가 막 약간 좀 뭐랄까요, 눈에 가시처럼 도시에서는 좀 저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돼버리는데, 그런 공간은 이제 도시 기능을 재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 재개발하듯이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하듯이 항만도 재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은 매립도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은 좀 다 해체를 해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항만 재개발이 부산의 북항 재개발입니다. 거기에 뭐 엄청난 크기의 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수상 통로도 만들고 오페라 하우스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레지던스 아파트 뭐 등등 거기가 상부 시설까지 다 합치면 전체 사업비가 한 9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쉬운 사업이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북항이 이제 총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거, 2단계는 이제 우리
물론 참패했지만 엑스포가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서 엑스포를 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은 지금 인천 아까 관문 있는 그쪽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제주항도 재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노후된 항만들은 항만 시설이 아닌 도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 시설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리나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생기면 뭘 사고 싶어요? 네. 내가 좀 여유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지금은 약간 맞겠지만 예전에는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이제 첫 번째 욕구였는데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갖고 싶은 게 이제 차도 있고 집도 있으면 배나 한 채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트 그러니까 유럽의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집 그 뭐 가라지든 어디든 거기에 이제 요트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소득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실제로 말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생각보다 저 면허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럼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리나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에 이제 가면 유럽은 이제 강이 워낙 많잖아요. 강이 많고 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곳곳에 또 집들이 다 물가에 근처에 있고 하니까 마리나 같은 게 활성화되긴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은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뭐랄까요 수요의 일반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좀 약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해양 레저가 우리가 뭐 한 번쯤 하고 싶은 생각은 들죠. 이제 뭐 서핑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내가 그걸 정말 나의 취미로 즐기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차라리 그 시간에 게임하고 뭐 놀고 하는 게 낫지 그 가져가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재개발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오래된 항만들을 그냥 부수고 도시 시설로 만드는 게 맞냐? 그래도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항만인데 항만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꼭 화물 처리 기능 아니고 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항만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에게 제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주는 게 해양산업 클러스터입니다. 항만구역 안에서는 제조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만에서 뭐 용접을 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물 처리 때. 근데 우리가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면 그 좀 유휴화된 공간에서는 제조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해양 플랜트 만드는 기업들, 해양 플랜트 만드는 기업들은 큰 구조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쇳덩이 엄청나게 큰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운송하냐면 예전에 육상으로 운송을 했어요. 그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구조물을 뭐 도로 전체를 점유해가지고 뭐 그 무진동차로 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걸 통해서 이제 조선소로 옮기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옛날에 혹시 신문에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로등 머리를 돌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로등이 이렇게 도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돌려놓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 옆에 만들고 바로 바지에 태워가지고 조선소로 바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해양산업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후단지는 우리 지금 현재 8군데가 있습니다. 부산항에 하나 있고요. 인천, 평택, 광양 이렇게 한 8군데 정도 배후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8개 배후단지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항만 배후단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2001년도에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 종합계획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류 기업들한테만 저 배후 단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 기업들만 하다 보니까 화물을 창출하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 단지는 화물의 처리와 창출, 가치의 창출 이런 한 세 가지 큰 목적이 있었는데 물류 기업이 화물을 창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조 기업들한테 입주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후단지는 원래 그냥 항만 배후단지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걸 1종과 2종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보면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 지역, 2종 지역 이렇게 있는데 항만 배후단지도 1종과 2종으로 좀 바꿨어요. 1종은 물류와 제조가 들어오는 곳이고 2종은 물류 제조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편의 시설들을 좀 집단화해서 만드는 걸 2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배후단지를 단순히 뭐 기업들, 물류하는 기업들, 제조하는 기업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밥집, 뭐 호텔, 그리고 뭐 이렇게 오피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지 기업들도 오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복합 공간화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단지는 원래 공공에서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만들거나 공사가 같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럼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민간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만들어야 싼 값에 땅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경쟁력이었는데 민간한테 허용하지 않은 것은 민간은 땅을 만들면 팔아야 되잖아요.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뭐 보완책을 만들어서 민간 개발을 허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물류업은 제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배후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물류는 물류만 하고 제조는 제조만 해야 되는데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류를 하면서도 일부 공간에서는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 요청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항만정책이라는 게 이제 성과라고 본다면 뭐 우리가 95년도에 첫 항만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 이후에 배후단지 재개발, 뭐 신항만 계획, 마리나 크루즈 등등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것을 했던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면 성과라고 본다면 이제 항만들을 많이 잘 만들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항만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항만 시설을 볼 기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둘 다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보고 외국도 보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기간 산업들 철강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리고 수출, 우리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국가에 그런 영향을 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리고 배후단지라든지 배후도시에도 기여를 많이 했다. 그렇지만 평가 조금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외부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네 생각이다.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부가가치 창출이 조금 약하다. 부가가치율이 약한 거죠. 뭐 절대적인 매출액도 낮지만 부가가치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 평균 우리나라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한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에서 원료 뭐 인건비 다 빼고 나서 남은 게 이제 부가가치잖아요. 46% 되는데 항만 쪽은 그렇게 좀 높지가 않습니다. 한 30 몇 프로 뭐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좀 늦습니다. 기술 관련해서는 유럽이 굉장히 빨라요. 유럽이 기술이 항상 빠릅니다. 유럽은 우리가 이제 미국은 뭡니까? 우리 전 지구적으로 미국은 천조국이잖아요. 천조국. 네? 엄청난 그 뭐 세계 경찰이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곳이고 실제로 제일 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중요한데 뭘로 중요하냐면 룰메이커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유럽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 덩어리 안에 엄청나게 쪼개져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룰메이커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여전히 큰데 걔들이 잘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기술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규제를 해요. 규제와 규정을 만들어서 약간은 딴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죠. 쉽게. 자기네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먼저 해놓고 규제를 만들어서 나처럼 해라 이런 거거든요. 유럽이 하는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기술이 빠르다. 제가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그 그라츠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예요. 근데 제2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1도시는 이제 빈이 1의 도시고 그라츠라고 몇십만 안 되는 그 도시에 갔다 왔는데 제가 방문했던 기업이 R&D 하는 기업이에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그냥 R&D만 해요. R&D만 하는데 매출이 25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무슨 R&D에서 매출이 이렇게 많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이 여기에 제1의 기업이겠네? 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자기네들은 한 4등 5등 된다 하더라고요. 매출 제일 많은데 200조래요. 200조. 원자력 관련된 하는 데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 기반의 그 조그만 도시에 1, 2, 3, 4, 5 합치니까 매출액이 제가 대충 계산하면 한 5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가치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대학 교육 또 그러니까 굉장히 산학역이라는 게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짜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필요한 예를 들어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 이제 스폰서를 하고 우리가 석박사를 예를 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 논문 주제는 기업이 원하는 논문 주제를 요청을 하고 그들은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성과물은 기업이 가져가고 그걸로 취직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실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의 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모두가 오케이더라고요. 우리가 물이 필요해 그럼 물 주고 뭐가 필요해 하면 뭐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 강의실이 여기 있고 요 옆에 공터에다가 암모니아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학생들 뭐 대먹 난리 날 것 같은데 거기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더라고요. 실험은 니네들이 하고 안전도 너희들이 책임져라. 나는 개의치 않겠다.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 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하나의 도시 전체가 R&D의 공간이더라고요. 여기도 R&D, 저기도 R&D. 제가 신기했던 게 F1 그 포뮬러 1 있잖아요. F1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 F1 선수들이 그 시뮬레이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 가지고 어떤 때 가장 안전하고 어떨 때 가장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술하다고 갔네요. 그렇게 기술이 빠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후된 지역, 항만 인프라가 좀 낙후된 거, 오래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재개발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재개발은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만 시설을 재개발할 수는 없어요. 뭐 어디 좀 다른 지방의 동네는 면적도 작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요. 재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낙후된 시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의 활용 부족 문제도 있다. 데이터 자체의 문제도 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항만 쪽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 데이터 자체의 문제와 데이터 활용의 부족. 우리는 아직까지 데이터의 공유라든지
오픈은 좀 느립니다. 외국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어진 이제 항만 기본계획입니다. 만들어진 기본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와 스마트에 좀 방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디지털 참 어려운 굉장히 쓰기 쉬운 용어이지만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일자리도 좀 창출 많이 하고 부가가치도 좀 높이고 생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동량도 좀 많이 처리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 보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이동하는 화물의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겠죠. 항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의 증가세도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수요로 소비로 많이 넘어갔다. 이제는 뭐 물건 사는 것보다 즐기는데 돈을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뭘 사입고 뭐 사먹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즐기는데 놀러 가고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비싸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품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품의 이동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항만의 또는 해운의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죠.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사이버 공격도 많이 하고 일단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권 전쟁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강대국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패턴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공급망 길이 핵심은 뭐냐면 공급망 길이를 좀 줄이자는 거죠. 내가 저기 유럽에서 사던 거를 좀 가까운데 동남아시아나 어디 이런 데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으면 바로바로 대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리쇼링이나 니어쇼링 같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음 맞는 국가들끼리 으쌰으쌰하는 프렌들리 쇼링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뭐 공급망 동맹 이렇게 해서 우리 친한 우리끼리 반도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잘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프렌들리 쇼링입니다. 사실은 가장 강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대만, 미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뭐 중국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자. 그래서 우리 반도체는 언제나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 니는 공급하고, 니는 운송하고, 니는 이거 원자재 이거 주고 이렇게 맺는 게 이제 프렌들리 쇼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모든 목적이 사실은 중국과 이런 뭐랄까 공급망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뭐 탈중국화 뭐 여러 가지 많이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굳이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패권 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 보호주의라든지 지역주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FTA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 막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많아요. 보면은 결국은 우리들끼리 잘해먹자, 잘 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의라든지 보호주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의 교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코로나 같은 게 대표적인 공급망에 엄청난 교란을 줬던 대표적인 건데 그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거고요.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만 교란들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정도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게 한 4년 주기로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거죠. 자주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영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네트워크가 사실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뭐 등등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국가 저 국가 이렇게 연결했구나 이 정도 느끼는 거지 실제 물건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저쪽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영향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지금은 이제 불확실 자체가 그냥 노말화된 거다. 불확실성이 어떤 특별한 케이스 사건이 아니라 늘 그냥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교란을 경제 상수로 인식을 하고 경제 정책을 세우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또 이제 탈중국화의 지연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중국을 벗어나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 아시겠지만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만만한 국가가 아니고 중국이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20년에 걸쳐서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기술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중국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중국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라는 기술적인 수준이나 그리고 이 중국은 지금 현재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좋고 기술 수준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탈중국화라고 한다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 많이 생각해요. 베트남,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등 하는데 거기에는 인프라도 아직 낮고 사람들 기술 수준도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나올 때까지는 탈중국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교란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물류 서비스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구간이 있으면 큰 공급망이 이제 A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이걸 한 10개 구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예약하고 만드는 사람, 이걸 뭐 부킹하는 사람, 이거를 육상 운송하는 사람, 해상 운송하는 사람, 항공 운송하는 사람, 맨 마지막에 또 육상 운송하는 사람, 또 거기 통관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이 너무나 많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어느 곳에서 빵꾸가 나고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공급망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거다. 이 전체를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게 통합물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머스크 선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투도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데 하여튼 문 앞에서 저 문 끝까지 내가 알아서 전체를 다 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블러라고 해서 빅블러가 이제 업종 간의 영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운 배로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공기를 사요. 항공 운송도 내가 연결을 시켜서 하겠다. 항만 운송하는 사람들이 철도 운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바바 아시잖아요. 배를 산단 말이에요. 해상 운송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 핵심 구간은 내가 전체를 통제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디지털화가 필요해요.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핵심은 이런 여러 가지 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가 항상 잘 연결되고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화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만 본다면 좀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해지죠. 선사들이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VIP 같은 거예요. 저기가 내 식당이에요. 내가 가진 식당이면 내가 가면 언제든지 나는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손님이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손님이 많으면. 그래서 내 식당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선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선사들도 내 거 터미널, 내가 언제 미국에 A라는 터미널 갔을 때 저거 내 거니까 나는 누가 기다리든지 말든지 먼저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미널 없이는 공급망을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터미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고객들도 많이 바꾸고 있어. 고객들의 요구라고, 저게 고객은 화주입니다. 화물을 가지고 있는 화주인데, 예전에는 이제 화물 운송 가격이 낮은 데를 썼어요. ABC 선사가 있으면 여기는 100불, 80불, 70불이면 70불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싼 것보다는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잡아두는 게 중요하지, 내가 화물을 실을 공간이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싼 곳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트랙이라고 해서 미리 계약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컨트랙 스팟 두 개라고 나눕니다. 우리가 해운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랙과 스팟으로 나누는데, 컨트랙은 미리 내가 1년 동안 이만큼 실을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스팟은 그때 싼 데만 찾아가는 이런 화물들인데, 예전에는 이제 스팟 쪽 화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화주들도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컨트랙 비율이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벙커링 관련인데, 벙커링은 선박에 기름 넣어주는 겁니다. 벙커링이 선박에 기름 넣어주는데, 이제 문제는 선박에 기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벙커 CU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박에 넣는 기름이에요. 소위 더러운 기름이에요. 아주 우리가 정제라는 걸 하잖아요. 원유를 가지고 오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정제를 하는 거죠. 그럼 최상위에 있는 게 휘발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나오다가 맨 끝에 나오는 게 아스팔트예요. 우리 그냥 도로에 뿌리는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좀 끄적끄적하고 뭐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가 벙커예요. 벙커유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좀 질 나쁜 그런 기름을 썼는데, 지금 규제가 너무 강해서 그게 이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 보호라든지 규제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의 연료를 다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꿀 거냐? 그래서 나오는 게 뭐 LNG, 뭐 암모니아, 뭐 메탄올, 수소, 원자력, 뭐 다 나와요. 뭐 전기까지. 근데 전 세계 수십만 척의 선박이 벙커 CU를 썼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연료가 없어요. 유일한 대안이 LNG입니다. 유일한 대안이 LNG인데, LNG는 근데 유해 물질을 또 배출을 해요. 규제에 맞추지를 못해요. 규제가 10이면은 LNG는 그 10을 맞추지 못하고 한 15 정도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LNG는 규제 미래의 연료가 될 수가 없어요. 중간 단계.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배출 안 하는 게 이제 메탄올, 암모니아, 뭐 수소, 전기 원자력 이런 건데, 뭐 전기 원자력은 아주 먼 얘기고, 그나마 지금 메탄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메탄올도 그린 메탄올이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온실가스나 이런 걸 만들어내고, 또 만들기도 어려워요. 양도 작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해요.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한 100척 정도 양은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 다니는 배가 수십만 척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양을 하려면 암모니아를 해야 된다. 암모니아 어떻게 만들지 아십니까 혹시? 네? 그죠? 그 질소를 어디서 갖고 온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오, 잘하시네. 공기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암모니아가 무한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는. 근데 암모니아로 추진하는 엔진 기술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엔진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로 급격히 좀 바뀌지 않을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질소가 우리 비료의, 그 암모니아가 비료의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야, 암모니아를 그 배에다 넣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고 말씀하신 대로 공기에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혼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급망 동맹, 친한 사람들끼리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IMEC, 뭐 IPEF 뭐 등등 엄청 많아요. 저런 거 해서 우리끼리 동맹을 맺어서 뭐 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같이 협력해서 이쪽으로 새로운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서비스도 좀 높이자. 근데 항상 문제는 누가 투자할지는 정하지 않아요. 잘 저렇게 협력하자고는 하는데 섣불리 내가 50% 낼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차차 생각해보자라는 식이고, 어찌됐든 이런 프레임워크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사실은 이제 위에 것보다는 중로 북구강로 이걸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북구강로가 얼음 녹아야 되잖아요. 얼음 녹는 기간이 이제 뭐 여름에만 녹느냐 아니면 다 녹느냐 이런 문제인데 굉장히 빨리 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구강로가 우리 북구강로를 이용하는 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빙선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원자력 세빙선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하고, 그럼 이제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얼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세빙선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북구강로가 생기면 이제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공급망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요새 또 하나 공급망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아시아, 특히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베트남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혹시 게으를 것 같아요? 부지런할 것 같아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특히 놀라운 건 베트남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해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죠. 어쨌든 베트남에 많은 집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허브 앤 스포크라고 있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 허브 앤 스포크가 뭐냐면 바퀴요. 바퀴,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제 그 연결하는 동그란 것들 있잖아요. 그게 허브고 살들이 스포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브 앤 스포크인데, 어쨌든 이런 허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허브공항, 허브왕만, 뭐 허브도시 이렇게. 그 허브가 굉장히 더 강화되고 있다.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허브의 기능이 약해지고 주위로 이렇게 분산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그런 뭐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내가 쓰고 있던 그곳 허브를 더 크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자라는 욕구가 더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란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항만 같은 경우에 생산성이 나서 화물을 빨리 내리고 빨리 싣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도 좋아야 되고 뭐 사전에 좀 준비가 되고 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디지털, 스마트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발전 방향을 보겠습니다. 우리 발전 방향에서는 이제 스마트 항만 추진이죠. 스마트 항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는 뭐 전 산업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 항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스마트의 어원을 좀 넣어놨어요. 스마트의 어원은 스멀트입니다. 스멀트. 스멀트가 이제 스마트의 어원인데, 혹시 글자 보이십니까? 1300년이죠. 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스마트의 어원은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스마트가 뭐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런 뜻은 시작은 고통을 주는 것.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똑해지려면 고통스러워야 돼요. 뭐 책을 많이 보든 공부를 열심히 하든 시간을 많이 투자하든 그거 다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는 것이 결국은 스마트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통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내하는 고통도 있고 또 하나를 계속해서 하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이 여러 가지 고통들이 스마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굉장히 큰 리스크도 있어요. 옛날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개인이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라는 것은 다음에 뭐 스마트 하실 때 이건 고통스러운 과정과 결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마트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은 뭐 이거는 어원이고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정의라는 건 없는데, 그냥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많이 나오는 AI, 빅데이터, 뭐 IoT 등등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을 잘 쓰고 접목시키는 게 스마트 항만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동화, 지능화, 스마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구분 없이 그냥 써요. 자동화 했다가 스마트 했다가 지능화 했다가 뭐 어떨 때는 또 디지털 썼다가 하는데,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약간 위계가 있어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모두 이 기계적인 자동화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영역, 사람의 손을 이렇게 거치지 않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자동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데이터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게 디지털화의 기반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도록 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능화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알파고 같은 거죠. 알파고는 지능화예요. 지능화. 왜냐하면 이 바둑을 둘 때 내가 어디 ጦ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두잖아요. 그 계산을 해서. 그게 이제 지능화를 넘어서서 그 지능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 분야 또는 그 어떤 무리 속에서 한 개인 또는 한 파트의 이야기고, 이 어떤 산업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개인과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문이.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쫙 소위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 된 게 스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초연결 상태로 된 것을 스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혹시 뭐 유비쿼터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비쿼터스 도시. 그러면 유비쿼터스 도시 한번 예전에 한번 쫙 상상해 보십시오. 보면 상상도 보면 항상 위에 선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 선들 연결되어 있는 걸 더 촘촘하게 하면 스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가 우리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하듯이 요 잘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스마트가 아니라 스마트는 어쨌든 가상 공간, 물리적 공간 통합하는 거. 디지털 트윈 아시죠?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게 여기는 실제 공간이잖아요. 이 디지털로 이 공간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요 학생들 몸에다 센서를 다 달아 놓은 거예요. 팔을 움직이면 여기도 움직여요. 고개 끄덕이면 여기서도 고개 끄덕여요. 현실 세계와 똑같은 걸 만드는 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걸 왜 만드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보자 한 80분 정도, 80분 했나? 어쨌든 한 5, 60분 정도 강의를 했잖아요. 그럼 강의를 하면서 몸이 움직였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끄덕이기도 하고, 뭐 팔도 움직이고, 뭐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5분 뒤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고 몸이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생체 정보가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에 센서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언제 아플 것 같아? 그럼 쫙 분석해서 내일 모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스마트다. 그래서 항만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제 이런 자동화하는 거죠. 자동 기계, 뭐 사람이 굳이 타지 않더라도 알아서 움직이고 또 사람이 개입하는 비율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이런 크레인 같은 경우 AGV는 이제 100% 자동으로 움직이고 우리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차처럼 이제 물론 뭐 항만이라는 특정한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처럼 뭐 복잡한 상황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트랜스폰더라고 해서 이제 밑에 이렇게 그 자석 같은 게 깔려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발달된 거는 이제 중국에서 위성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중국은 인공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GPS가 어느 나라 건지 아십니까? 우리 GPS 쓰잖아요, GPS.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잖아요. GPS는 미국 겁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쓰는 게 GPS고, 중국은 그런 GPS가 자기네께 있어요. 백두위성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위성을 쏘고, 지금 우리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소형 인공위성 덮는 거 뭐죠 그거? 스타링크. 스타링크 같은 그런 거. 그건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고 완성돼 있어요. GPS보다 더 좋다고도 얘기는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써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이거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약간 끝단에서의 자동으로 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하는데 이게 미세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차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 뭐 돌멩이가 하나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 마지막은 사람이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줘요. 그럼 전체 작업 비율이 100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개입하는 비율은 5%, 10%, 뭐 이 정도 되는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게 두바이에 있는 박스베이라는 곳인데 일반적인 컨테이너는 이런 식으로 화물을 쌓아 올리거든요. 땅에다가 그냥.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창고 시설에 보면 렉이라고 해서 높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한 40톤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평균 한 30톤 정도 나가요. 30톤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에 쌓아놓고 자동으로 올리면 이제 찾아서 가고, 번호 누르면 찾아서 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화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제
서로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화는 이제 생태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전체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이 이런 거고요. 이건 실제를 가상과 똑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디지털 트윈을 만든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엔진 만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있고 정확하게 어디가 고장났고 무엇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엔진이 하나 있는데 모니터에서 이제 고장났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어디가 고장났는데 라고 하면 어디가 고장났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럼 그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고치고 뭐 부품을 어떻게 갈면 됩니다. 그럼 돈은 얼마나 드는데? 그럼 돈은 한 500만 들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틀 정도요. 어디다 해야 되는데 어디 상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동으로 쫙 되는 겁니다. 중국에 GP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컨테이너 크레인 만드는. 걔들이 디지털 트윈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걔는 디지털 트윈이 아닌데 블록체인 기술로 전 세계에 자기네들의 부품을 만드는 것, 철을 제공해 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 하나 띄워주면 돼요. 화면 하나 띄워주면, 예를 들어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A라는 크레인을 사고 싶어요. 그럼 A라는 크레인이 나와요. 색깔은 빨간색,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속도는 뭐 초당 20m 그 맞춰서 설계가 다 돼요. 그리고 가격은 뭐 100억 이러면 100억에 맞춰서 더 적게 해요. 그리고 3달 만에 그렇게 해서 세팅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다 집결되고 분석해서 기간을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 컨테이너입니다. 스마트 컨테이너인데 저 컨테이너가 지금 있으면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5만 센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화물도 들어가 있어요. 화물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쓰는 컨테이너인데 저기에는 뭐 바람의 색깔, 냄새,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한 반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 반복을 하면 언제 어떤 수단을 타고 어디를 지나갈 때 몇 월 며칠은 상태가 어떻더라, 바람이 많이 불더라,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리더라, 춥더라, 이런 것들을 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4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40이라는 숫자가 혹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박인데. 예? 수집하는 항목. 그건 아니고 아니요, 20피트인데 42피트가 있긴 한데 42피트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 42는 소설 속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읽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두꺼워서 10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이라서. 근데 제목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지금 학생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그 소설은 약간 미래의 이야기예요. 우리 듄처럼 약간 미래의 이야기인데 슈퍼컴퓨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슈퍼컴퓨터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뭐든지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세상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세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이 슈퍼컴퓨터가 멘붕에 걸려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20만 년을 돌려요. 그러니까 소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놓은 숫자가 40입니다. 이게 42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물어보든지 간에 난 대답을 해주겠다.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있잖아요.
솔루션 만드는 기업들, 그 기업들 뒤에 42 숫자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답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붙여서 42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떤 물류와 관련된 것도 다 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 저런 숫자 하나, 어떤 물건 하나도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담긴 뜻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를 하는 이유가 항만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성 높이는 거죠. 아까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는 아까 말했던 자동화, 지능화, 스마트, 화학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의 개념에서 보면은 생산성이죠. 근데 생산성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엄청 높인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항만 하역 장비 기준으로 본다면 생산성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작동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 사람들 시간당 한 30개 이상을 처리를 해요. 근데 기계로 하면 시간당 25개 정도밖에 못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좀 적게 하고 어떨 때는 좀 많이 하고 또 문제가 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기계가 하면 25개지만 1년 내내 25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생산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동화 장비는 다 전기식입니다. 옛날 장비는 이제 기름을 떼는 장비인데 자동화 장비 전기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동화되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일자리가 일자리 뺏기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 그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산업이 자동화로 되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자동화가 되면서 그 산업 자체의 파이가 얼마나 커졌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커지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요. 일정 부분은 기계가 대체가 되지만 그 산업 전체가 커지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거든요. 항만도 마찬가지였어요. 1960년대에 보면 기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카툰 같은 거 보면 이제 항만 근로자가 기계하고 막 악수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이 20만 명이었다. 지금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만 산업 자체가 커졌어요. 엄청나게. 그런 차원에서 보지만 어쨌든 운영비용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안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성이 강화되겠죠. 그리고 이런 안정성의 강화는 결국은 이 포트워즈, 스타워즈가 아닌 항만 간의 경쟁에서 어쨌든 좀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겠죠. 피로도를 낮추겠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스마트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라고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 가지 함수인데 하나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하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밸류죠. 밸류, 가치.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즉 뭐냐면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돼요. 뭐라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지금 챗GPT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챗GPT 그리고 여러 가지 AI 기술도 많고 하지만 결국 챗GPT라고 하더라도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짜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물어보는 걸 잘 물어봐야 돼요.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다른 답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더라도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국 나온 결과값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가 없으면 그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석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발견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의 역할이고, 발견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발견했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을 정도, 즉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밸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하면 빅데이터가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데이터 많은 거. 물론 맞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은 좀 잘못된 적이고, 보통 3개 정도로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기 조성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의 의미가 저는 가장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VVV라고 이렇게 하는데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볼륨, 많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벨로시티는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실시간인 거죠. 우리 왜 GPS도 우리 그 뭡니까 내비게이션도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빨리 와서 쌓여야지만 된다. 그리고 버라이어티는 뭐냐면 우리 뭐 숫자나 이렇게 보잖아요. 데이터하면 숫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숫자만 아니잖아요. 종이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빨리 많이 모여야 그게 빅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의미 있는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에 대한 얘기고요. 물론 이 스마트 하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삽질입니다. 삽질. 무한 삽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한 삽질은 끝도 없이 삽질하는 거잖아요. 이 기술의 개발과 스마트는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삽질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뭔가 스마트하겠다, 디지털화하겠다 하면 당장 한 3년, 5년 내에 나올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 가능성도 높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스마트의 어원은 고통을 주는 것이다. 고통 없이 똑똑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똑똑해지려면 고통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좀 매일매일 아파하세요. 그러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공급망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해외 거점. 우리나라는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외에 좀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레스토랑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지만 저기 외국 갔을 때도 나의 가게가 있으면 내가 갔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항만도 미국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유럽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동남아시아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활하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협력체들이, 여러 플레이어들이 잘 협력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동맹 측면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길이를 짧게 하는 뭐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 같은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동맹국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익에 우선하는 선택이라면 브랜드 쇼링으로 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 루트를 찾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선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선점이라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북구강로, 우리가 북구강로 시범 운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HMM으로 바뀌었지만 현대상선이 화물을 싣고 북구강로를 이용해서 화물을 싣고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나왔지만 그건 오래전 얘기고,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해외 거점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해군도 길러야 됩니다. 해군. 대양 해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양 해군? 대양 해군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영해가 아닌 공해, 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해군을 말하는 거예요. 대양 해군.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 우리는 대양 해군이 없어요. 우리 그 청해 부대 있잖아요. 뭐 아덴만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전투병력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투병력이 아니고 호위병력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지원이에요. 전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 그 뭐 후티 반군에서 홍해에서 막 배 지나가는 배 미사일 쏘고 하는데 가서 막 전투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보면 맨날 미국이고 영국이고 프랑스예요. 딴 나라 없어요. 뭐 일본도 없고 한국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양 해군은 백군, 거기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해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상선을 자기 나라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가 전 세계 어디 바다를 가든지 간에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준다. 이게 이제 대양 해군의 핵심인데 우리가 대양 해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양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 옛날에 해군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1000년 전에.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항행의 자유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항행의 자유. 그게 바다를 자유롭게 다니자라는 뜻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조약을 맺는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규칙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두 번째 규칙이 항행의 자유예요. 바다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지금 어렵고, 지금도 아마 기사 가끔 주의 깊게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를 되게 자주 얘기해요. 지금도 바다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위협은 항상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거점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외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해군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해군이 요새 제가 해군에서 프로젝트 하나 요청이 들어와서 최근에 못한다고 거절하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거. 해외에 우리 해군이 들어갈 수 있는 항만이 어디가 있을까? 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였는데 저런 거하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입장에서 또 뭐 전부 다 항만 입장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벙커링,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료를 쓸지는 모릅니다. 근데 전 세계 항만들은 굉장히 앞다투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암모니아 서비스를 하겠다. 아니면은 LNG는 뭐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수소를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선도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으로 선언도 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발도 하고 있고, 또는 결국은 연료를 쓰는 사람은 선사니까 배를 가진 선사이기 때문에 선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연료는 바뀔 겁니다. 근데 그 연료를 넣어줄 수 있는 스테이션이 없으면 안 오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어딜 가든지 주유소가 다 있잖아요. 근데 주유소가 아무리 달려도 없는 곳에 쉽게 가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지만 예를 들어 그런 곳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주유소가 있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곳으로 다니겠죠. 그 길로. 근데 저기는 가도 내가 연료가 부족해도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피곤하니까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벙커링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항만의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고, 뭐 저도 그 시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항만은 굉장히 많은 연관 산업이 있습니다. 항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항만은 그냥 화물 내리고 싣고
사람 내리고 타고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그거지만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보면 배가 오면 부두에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면 줄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줄로 묶어놔야 하니까 줄 묶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항만으로 들어왔을 때 큰 배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예인선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선장이 여기는 익숙치 않으니까 선장을 대신해서 운전해주는 도선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트럭 운송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름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배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 수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화물 부킹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터미널도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연관 산업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용품이라는 게 있어요. 선용품. 우리가 크루즈 예를 들어서 타면 그 안에서 뭐 휴지도 쓰고 뭐 밥도 먹고 뭐 생활 다 하잖아요. 그런 물품들을 선용품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선용품이 한 종류가 2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게 3,000가지 정도 된대요. 굉장히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죠. 가격 경쟁도 중요하지만 싱가포르는 한 15,000가지 정도를 한대요. 그만큼 굉장히 그 선용품 허브예요, 거기가. 그런 것처럼 연관 산업도 좀 잘 키워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하고도 굉장히 잘 연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선박이 장사가 잘 돼야 이제 조선도 배를 만들 것이고, 또 배도 잘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 줘야 또 선사들이 잘 살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반적인 생태계 관점에서 잘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 이제 뭐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하십시오. 신항이 기존 항을 대체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목포 신항 가보면 세월호밖에 없고 아무것도 그렇죠. 있는데 네. 거기는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목포 신항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신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항에서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못하는 부분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물량을 예측을 하고, 현재 있는 예를 들어서 2030년이라고 치고 2030년에 목포항에 물량이 얼마나 될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00톤. 근데 기존에 있는 항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50톤. 50톤은 누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신항을 만드는 건데, 그 예측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우리 항만을 하나 만드는데 미니멈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러니까 목포 신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겪을 때는 엄청나게 전의 얘기였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경제가 좋았고 모든 수치가 아주 좋은, 그래서 예측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예측이 나올 수밖에, 그 예측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숫자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측을 함에 있어서 미래가 암울해요 라는 숫자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커졌던 거죠. 근데 이게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미니멈. 어떤 건 15년 걸려요. 그 15년 기간 동안 여러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그 지역의 산업도 바뀌고, 전 세계 경제 상황도 바뀌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바뀌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의 증가율이 낮은 거죠. 기존의 기능도 충분히 커버하는데 새로운 곳에서 커버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목포시네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그러면 좀 빗나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빗나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맞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에 기반 데이터는 지금과 약간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전망치라는 게 있는데 그 전망치라는 거는 과거에 100년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한 10년, 20년의 기간에서 이렇게 쭉 꼭 올라가는데 여기가 좋았으면 당연히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증가세, 예를 들어서 GDP 증가율을 가지고 했다. 지금까지 GDP 증가율 연평균 한 4% 정도 됐어요. 미래는 줄어들어요. 3.몇%, 3.몇% 이렇게 줄어들긴 하는데 갑자기 그걸 1%, 2%대, 지금은 2%대, 1%막 이렇잖아요. 1%, 2%. 근데 그 20년 전에 4%, 5% 경제가 올라갈 때 20년 후에 경제 성장이 1%될 거다.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 자체는 다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추정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떤 기관도 다 그렇게 추정을 해내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동량은 GDP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는 거죠. 근데 쉽게 시작하고 쭉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죠. 그건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예상하면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전망은 사실 맞추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계획을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전망을 왜 좀 잘하지? 전망을 잘할 수가 없어요. 전망을 제일 잘하려면 그냥 전문가가 자기 감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내년에 뭐 한 1.2%?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로 정책을 삼을 수가 없어요.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모형은 데이터에 기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새는 수정 전망을 하죠. 예전에 1년에 하면 그냥 뭐 죽기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넘어가는데 하도 맞추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수정 전망을 해요. 수정 전망을 해도 틀려요. 우리나라 경제전망 한번 나중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경제전망 했던 거 쭉 보면 전 세계 뭐 주요 기관도 우리나라한테 맞추기 어렵고, 기관별로 성장률 전망하는 숫자도 갭이 커요.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책이나 뭐 경제라고 한다면 경제 정책이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큰 틀에서 보는 거죠. 큰 틀. 조금 증가할 것 같다, 아니면 좀 떨어질 것 같다. 해외 우리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하는 거예요. 물동량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럼 거시경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동량 예측은 경제를 상수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여객하고는 조금 달라요. 화물 같은 경우. 여객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넣어서 하잖아요. 최근에 그 교통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그래서 경전철 관련돼서 어떤 좀 수요와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예측을 했던 사람들한테 무슨 좀 피해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맞지는 않다고 봐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어떤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 게 아니라면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노벨 경제학상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도 예측을 못해요. 그건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고, 그런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 본부의 수요를 예측하는 전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실에서 하는 역할은 예측도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좀 커졌던 예측들을 지금 상황에 맞게끔 단계별로 이렇게 줄이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줄이면은 충격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새롭게 해보니까 50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50개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우리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서서히 이렇게 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항만이 이제 여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게 선사들은 배를 투입하고 빼고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만은 구조물이란 말이죠.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더하거나 남다고 해서 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외부 변화에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동적이고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예측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불거질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없죠. 최근에는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됐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실적치, 그리고 우리가 실적치와 예측치를 매년 비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분석 기법의 유지보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 더. 네. 싱가포르 갈 때마다 걔네는 제조업이 없는 나라인데 굉장히 노동량이 많고, 제주는 싱가포르보다 땅도 크고 저는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그렇게 중개무역이나 이런 게 발전할 수 있고, 제주항은 솔직히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산업의 항만의 크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거는 산업적인 발전도인가요? 아니면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면 그게 복합적으로 그려야 되나요? 둘 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한 3,500만 TU 정도를 처리를 해요. 뭐 제가 정확한 최근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500만, 3,600만 정도를 처리를 하는데, 환자 가물이 80%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중개가 80%인데, 그러면 20%를 하면 얼마죠? 한 700만 정도 되나요? 3,500만에 20%면 700만 정도 되는 거죠. 700만 TU 정도가 수출이 방문이에요. 700만 TU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인천